여보, 성호 오랜만에 오는데 작은 엄마니까 내가 좀 챙겨줘. 매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말은 고구마 1000개를 삼킨 것처럼 속이 꽉 막혔다. 그는 통 큰 삼촌 역할을 맡고 나는 삼시세끼 밥상과 쓰레기 처리를 전담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조카를 데려와 놓고 자기는 낚시나 하러 빠질 계획이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발리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무너지는 비명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수현아, 나왔어. 현관 도어록이 경쾌한 전자음을 내며 열리고 남편 김민재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회사에서 소진된 피로감과 모든 가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머금은 채 들려왔다. 나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 준이가 엎질은 딸기 우유 자국을 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허리에 바늘이 박힌 듯 흠칫하며 펴졌다가 이내 시큰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왔어.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마스크 속에서 웅얼거렸다. 민재는 신발을 갈아 신고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던졌다. 제법 값나가는 가죽 가방 밑바닥에 내가 방금 닦아낸 먼지가 그대로 묻어났다. 그는 곧장 냉장고로 가더니 얼음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 존재를 발견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얘야, 한수현.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오늘 형님한테서 전화 온다고 했잖아. 나는 더러워진 걸레를 양동이에 던져넣고 일어섰다. 마스크를 벗자 폐부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나와 8년간 한 침대를 써온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광화문이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남들에게는 언제나 온화하고 예의 바른 남자.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간이 숨어있는지 아는 것은 나뿐이었다. 아직 전화 안 왔잖아. 바닥마저 닫고 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이미 감정을 꾸려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 처박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그는 내 평온함이 못마땅한 듯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사랑하는 형님이라는 네 글자가 반짝였다. 민재는 즉시 환한 웃음으로 얼굴을 바꿨다.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열정적이고 심지어 아첨 기미까지 서린 그런 미소였다. 아, 형님. 네, 저 방금 집에 왔어요. 네, 재수 씨도 옆에 있고요. 그는 말하면서 내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부엌 문틀에 기대어 그의 연기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전화기 너머로 형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부탁 좀 할게,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 같은 의례적인 말들이었다. 그러자 민재는 제 가슴을 퍽퍽 쳐댔다. 에이, 형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우리 사이에. 성호가 제 반쪽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게 뭐 힘들다고요? 수현이도 성호 엄청 예뻐해요. 그치, 여보. 그는 휴대폰을 살짝 떼고는 내게 입모양으로 부서라고 속삭였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나 자신조차 역겨운 가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필요할 때만 쓰는 가면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해결됐어. 그는 마치 대단한 프로젝트라도 마친 듯한 말투로 선언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호가 2주 동안 와 있기로 했어. 형님이랑 형수님이 유럽 출장 가시는데 흔치 않은 기회잖아. 내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또다시. 매년 여름방학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제멋대로 자란 10살짜리 악마. 성호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처럼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 집 30평짜리 아파트에 상륙하곤 했다. 올해도 또 2주나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럼 어떻게? 민재는 짜증스럽게 나를 힐끗 쳐다봤다. 형님 회사에서 포상으로 보내주는 유럽 여행인데 안 가면 손해지. 동생 부부인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이게 바로 가족 간의 정이라는 거야. 알겠어? 가족 간의 정,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그놈의 정이란 나 혼자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삼시세끼를 차리는 동안 저 인간과 그 아들, 그리고 작은 악마가 거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감자칩과 아이스크림을 온 바닥에 흘리는 것이었다. 그놈의 정이란 내가 힘들게 돈 모아 산 한정판 피규어의 팔을 성호가 그냥 장난감이라며 비틀어 부러뜨려도 민재가 아직 애잖아. 애를 상대로 뭘 그렇게 따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놈의 정이란 내 아들 준이가 사촌 형에게 장난감을 빼앗기고 밀쳐져 넘어져도 내가 달래주기만 하면 민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형한테 양보할 줄도 몰라 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었다. 내 침묵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수연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스스로 다정하다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다음 주 주말에 하는 아빠와 함께하는 감성 캠프 신청해 놨어. 2박 3일. 내가 준이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혼자 푹 쉬어. 어때? 감동이지. 나 좀 칭찬해줘라고 쓰여있는 그의 얼굴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아빠와 함께하는 감성 캠프. 작년에도 똑같은 핑계를 댔었다. 결과는 그는 준희를 자기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그 한량 같은 친구들과 강원도로 낚시 가서 술이나 퍼마시다가 3일 만에 술 냄새와 비린내를 잔뜩 풍기며 돌아왔다. 그리고 나 혼자 쓰레기장이 된 이 집에서 그 작은 상전의 시중을 들었다. 아, 그래? 정말 너무 고맙네. 나는 눈 속의 살기를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초승달 모양의 핏자국을 남겼다. 그는 만족스럽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야지. 그래야 내 아내답지? 성호 오랜만에 오는데 작은 엄마니까 내가 좀 신경 써. 한창 활발할 때잖아. 작년처럼 내가 돌아왔을 때 집이 돼지우리 같으면 안 돼. 왜 하나를 제대로 못 봐? 또 그 소리.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조용히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이 불편한지 눈을 피했다. 나 밥 차리게 은하는 부엌으로 돌아서서 수돗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내 손을 그리고 폭발하기 직전인 내 심장을 씻어내렸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대감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봤고 준희는 자기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았다. 나는 묵묵히 부엌을 정리하고 우리 침실로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에 의지해 침대 머리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마다 지난 몇 년간의 여름방학 피눈물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7월 15일, 맑음. 성호가 온 첫날. 새로 산 흰색 소파를 도화지 삼아 초콜릿 소스로 거대한 울트라맨을 그렸다. 나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떨었지만 민재는 우리 성호 예술적 재능이 있네라며 웃었다. 7월 18일, 비의 성호가 준이가 가장 아끼는 로봇 프라모델을 베란다에서 던져 박살냈다. 준이는 밤새 울었다. 민재에게 갔더니 친구와 주식 통화를 하느라 바빴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걸로 울어. 새로 사주면 되지. 그게 준이가 로봇 경진대회에서 받은 상이라 세상에 하나뿐인 거란 사실을 그는 몰랐다. 7월 22일, 흐림.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민재에게 애들 좀 봐달라고 잠깐만 자고 싶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부엌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와 성호의 비명이 들렸다. 나는 몸을 일으켜 기어나갔다. 성호가 밀가루 한 봉지를 온 사방에 뿌려놓았고 민재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결국 뜨거운 몸을 이끌고 2시간 동안 그 난장판을 치운 건 나였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민재가 다가와 내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여보, 고생했어. 집에 당신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순간 나는 한순간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끝없는 냉기와 비웃음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막히는 고구마 같은 기억들 뿐이었다. 모든 사소한 일이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촘촘하게 찔러댔다. 나는 이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다. 전업주부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나는 참고 희생해야만 한다고. 다 가정을 위한 거야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준이가 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나를 마비시켰다. 하지만 이제 됐다. 정말로 이제 그만. 나는 일기장을 덮어 서랍에 다시 넣었다. 어둠 속에서 내 입꼬리가 차갑게 휘어졌다. 김민재, 당신 가족 간의 정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내가 하는 일 없이 집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좋아.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직접 체험하게 해주지. 그 숨막히는 가족 간의 정이 대체 어떤 맛인지.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불빛이 내 결연한 얼굴을 비췄다. 항공사 앱을 열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목적지, 괌, 시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탑승객, 한수현, 김준희. 그리고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내 좋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영미야, 지금 우리가 이혼하면 이 일산 아파트, 재산 분할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줘. 계약금은 내 혼전 재산으로 냈고, 대출은 5년 동안 같이 갚았어. 메시지 전송 성공 알림음이 고요한 밤중에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다. 김민재,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지옥 육아 주간 아주 기대돼. 하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길. 기다림의 시간. 매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은 이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전쟁터였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바다인 척해야만 했다. 나는 평소처럼 민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가 다음날 입을 셔츠를 다리고 출근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미소 지었다. 그는 내 갑작스러운 현모양처 코스프레에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네의 본분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베풀음과도 같은 찬사가 담겨 있었다. 역시 우리 수연이가 최고야. 그는 내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 느끼한 말투가 역겨웠다. 캠프 다녀와서 당신이 저번에 봤던 그 가방 사줄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속으로는 냉소를 머금었다. 그 가방, 내가 살 거야. 당신 돈으로. 당신이 그놈의 가족 간의 정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드디어 월요일이 왔다. 형님 부부가 차를 몰고 성호를 데려왔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작은 악마가 포탄처럼 튀어나왔다. 자기 몸보다 큰 책가방을 메고 손에는 게임기를 쥔 채였다. 작은 엄마, 목말라요. 콜라 주세요. 시원한 걸로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책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냉장고로 돌진했다. 나는 치솟는 불길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민재는 즉시 달려나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성호 또 키 컸네. 삼촌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는 말하며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 건넸다. 그 자애로운 모습은 마치 성호가 자기 친아들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형님 부부는 문간에 서서 의례적이면서도 서먹한 미안함을 내비쳤다. 재수 씨, 정말 또 고생이 많겠네. 성호가 좀 짓궂어서 많이 이해해줘. 형수님이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나를 마주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괜찮아요, 형수님. 한 가족인데요. 뭘 당연히 해야죠. 나는 대의를 알고 속 깊은 재수 씨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미소 지었다. 형님 부부를 보내고 민재는 문을 닫았다. 그러자 얼굴에 미소가 싹 가셨다. 그는 소파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콜라를 마시며 게임에 열중인 성호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나 내일 아침 6시 기차라 일찍 나가야 돼. 준이 짐은 다 쌌지? 그가 물었다. 응, 다 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고.
며칠 동안 집에서 고생 좀 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아니다. 거긴 산속이라 신호 잘 안 터질 테니 전화 안 될 거야. 알아서 잘해. 그는 가볍게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겼다. 성호 다치거나 긁히지 않게 하고 인스턴트 음식 너무 많이 먹이지 마. 몸에 안 좋아. 그는 말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비싼 낚시 장비를 챙겼다. 곧 아수라장이 될 이 집과 이 난장판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거실에서 소음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성호를 보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 준희에게 시선을 옮겼다. 준희는 거실 전체를 차지한 사촌형을 보며 자기 방 문 앞에서 주눅이 들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준희야, 엄마가 미안해. 지난 몇 년 동안 너까지 나를 따라 고생하게 했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닐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밤에 나는 준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씻고 귀여운 공룡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준희야, 이리 와봐. 내가 손짓했다. 아이는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을 안자 얼음장 같던 내 마음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가 내일 캠프 데려간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아이가 작은 얼굴을 들어 물었다.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비슷해. 그런데 엄마가 훨씬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우리 둘만의 비밀 여행. 어때? 비밀 여행이요. 준희의 눈이 반짝였다. 어디 가는데요? 아빠 캠프보다 더 재미있어요? 당연하지. 나는 침대 밑에서 작은 캐리어를 끌어냈다. 낮에 민재 몰래 챙겨둔 것이었다. 봐, 엄마가 준희 짐 다 싸놨어. 준희가 제일 좋아하는 수영복도 있고 모래놀이 장난감도 있어. 파란 바다랑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와, 바다다. 준희가 신나서 작게 환호했다. 쉽 나는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빠한테도 성호 형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우리 특수요원처럼 조용히 출발하는 거야. 네, 준희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얼굴에 긴장감과 흥분이 가득했다. 아이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 한편이 시큰했다. 이 계획을 위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와 나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길임을 나는 알았다. 나는 준희가 가져갈 작은 가방을 챙겨주었다. 그 안에는 아이가 가장 아끼는 로봇 모델과 동화책 한 권을 넣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이미 잠이 들어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그의 무방비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조용히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고 의지했던 얼굴. 내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낯설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내 옷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여권과 신분증, 신용카드 몇 장은 이미 핸드백에 들어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억압과 희생으로 가득 찬 이 집에는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항공편 정보와 괌에서 예약한 호텔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호텔은 전용 해변과 키즈파크가 딸린 5성급으로 골랐다. 민재가 매달 청구서를 받는 우리 공동명의 신용카드로 예약했다. 그가 그 엄청난 금액을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자 입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쪽지를 쓰기 시작했다. 원망이 가득한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건 지금의 내 설정과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장 평범한 말투로 썼다. 민재 씨에게. 냉장고에 밑반찬 해뒀으니 3일은 먹을 거예요. 성호 갈아입을 옷은 손님방 옷장에 있어요. 성호는 돈가스는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해요. 하루에 최소 4시간은 게임을 해야 짜증 안 내요. 아파트 관리비 낼 때 됐어요. 고지서는 TV 선반 위에. 당신과 성호, 즐거운 숙질의 시간 보내길 바라요. 나는 쪽지를 식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휴대폰의 모든 예약 정보와 변호사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새벽 4시 30분으로 알람을 맞췄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침대에 누워 옆자리 남자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짜증 대신 자장가처럼 느꼈다. 눈을 감자 괌의 햇살과 해변, 파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김민재, 안녕. 아니, 다시는 보지 말자. 내일부터 당신의 그 당연했던 안락한 생활은 끝이야. 그리고 나, 한수현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될 거야. 새벽 4시 반, 베개 밑에서 알람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나는 잠기운 하나 없이 즉시 눈을 떴다. 옆에서 자던 민재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하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의 세상에는 영원히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 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준이의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천사처럼 작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준이야, 일어나. 우리 꼬마 특수요원. 나는 귓가에 속삭였다. 아이는 비몽사몽 눈을 뜨더니 나를 보고 우리의 비밀 임무를 떠올렸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작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응, 지금. 엄마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리 내면 안 돼. 나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차가운 작은 손을 잡고 살금살금 방을 나섰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어제 성호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콜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면서도 불쾌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은 김민재의 훈장이 될 것이다. 현관으로 가 준이의 신발을 신기고 내 신발로 갈아 신었다. 나는 민재가 사준 현모양처의 상징 같던 플랫슈즈 대신 걷기 편한 운동화를 골랐다. 문 앞에 미리 놓아두었던 우리 두 사람의 필수품이 든 작은 캐리어와 내 핸드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8년간 살았던 이 공간을 돌아보았다. 내 청춘과 인내, 피눈물로 쌓아 올린 집,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감옥을 벗어나는 쾌감만이 존재했다. 나는 준희를 데리고 조용히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에서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났고 죽은 듯 고요한 복도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등 뒤의 방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코골이 소리만 들려왔다. 찰칵.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어두운 복도에 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내가 성공이라는 입모양을 만들자 아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새벽 5시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부른 택시가 아파트 정문 앞에 정확히 도착했다. 차에 오르자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이요. 내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차는 고속도로 위를 부드럽게 달렸고 도시의 불빛은 등 뒤로 점점 멀어졌다. 준희는 신이 나서 차창에 얼굴을 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구경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10년간 가슴에 쌓인 울화를 토해내는 듯한 한숨이었다. 자유. 이것이 자유의 감각이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거대한 터미널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능숙하게 탑승 수속을 마치고 짐을 붙였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로웠다. 탑승을 기다리며 준희를 데리고 푸짐한 아침을 먹었다. 아이는 뜨끈한 우동을,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들이 만족스럽게 먹는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음식이 이토록 맛있고 커피가 이토록 향긋하다고 느꼈다. 과거 그 집에서 나는 앉아서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큰 놈 시중을 들거나 작은 놈을 돌보거나. 오전 9시, 민재는 이제 일어났을 것이다. 늘 그랬듯 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침실을 나와 여보, 배고파라고 소리치겠지? 그리고 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준희를 데리고 아파트 슈퍼에라도 간 줄 알고 짜증을 내며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충실한 하인처럼 아침상을 대령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다 손님 방에 성호가 깰 것이다. 그는 돈가스를 달라고 소리 지르고 게임을 하겠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민재의 인내심은 조금씩 바닥날 것이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기 시작할 것이다. 내 휴대폰은 계속 조용했다. 무음으로 해두었으니까. 탑승구에서 우리 항공편 정보를 알리는 방송이 나왔다. 나는 준이의 손을 잡고 자유로 향하는 통로로 걸어갔다. 엄마, 우리 진짜 바다에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아들.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진짜 휴가를 보낼 거야? 우리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일부러 창가 자리를 예약했다. 준희는 작은 창문에 엎드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상 근무요원들과 거대한 비행기 날개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이내 강한 압력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눈부신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올 때 내 휴대폰이 드디어 진동했다. 액정에는 내 남편이라는 네 글자가 계속 깜빡였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며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한수현,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배경음으로는 성호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게임기의 시끄러운 소음이 섞여 있었다. 너랑 준이 어디 갔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침밥은? 성호 배고프다고 계속 울잖아. 안 들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 실종이 천인공노할 대죄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창밖의 찬란한 아침 햇살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목을 가다듬고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경쾌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자기야. 내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의 민재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 내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 공항이야. 좀 시끄럽지? 미안. 내가 가볍게 말하는 순간 기내에서 승무원의 상냥한 목소리로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진입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공항. 공항은 왜 가? 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나는 웃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나는 창밖의 솜사탕 같은 구름을 보며 느긋하게 말했다. 곧 이륙이라 괌으로 가. 전화 끊어야겠다. 뭐라고? 괌. 너 미쳤어. 준이 데리고 어딜 가? 당장 돌아와. 당장.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렇게나 소리 질렀다. 나는 그의 고함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나의 마지막 축복을 건넸다. 아, 참, 민재씨, 냉장고 밑반찬은 꼭 챙겨 먹고. 조카랑 둘이서 끈끈한 시간 보내길 바라.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전원을 껐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넣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고 전례 없는 평온함과 기쁨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김민재, 당신의 지옥 육아 주간은 이제 막 시작됐어. 그리고 나의 치유 여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큰 선물을 마음껏 즐기길 바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괌의 햇살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나와 준이는 투몬만 전경이 보이는 호텔에 묵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호텔의 풍성한 뷔페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는 해변으로 나갔다. 준이는 하얀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고 파도에 밀려온 작은 개들을 쫓아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다. 나는 파라솔 아래 누워 선글라스를 끼고 시원한 코코넛 워터를 마시며 지칠 줄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국 번호가 저장된 휴대폰은 호텔 금고에 잠가두고 새로 산 현지 유심으로 친구 영미와만 연락했다. 영미는 나의 이 즉흥 여행에 감탄하며
신속하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었다. 걱정 마, 수현아. 그 아파트 계약금 영수증, 내 어머니가 주신 계좌 이체 내역에 똑똑히 찍혀 있어. 명백한 내 혼전 재산이야.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 부분만 나누면 되는데 그 인간 요 몇 년간 모아둔 돈도 거의 없잖아. 월급 대부분은 그 비싼 취미 생활이랑 불필요한 접대에 다 썼고 게다가 이번 일처럼 명백한 가정 내 직무 유기 행위도 있고 내가 장기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심신이 지쳤다고 주장할 수 있어. 판사도 참작해 줄 거야. 내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아. 영미의 말은 정심환처럼 내 마지막 불안감마저 잠재웠다. 여행 3일째, 나는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낡은 휴대폰을 켰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화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대부분은 김민재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입꼬리가 점점 더 깊이 올라갔다. 이건 웬만한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었다. 첫날의 메시지는 분노와 협박으로 가득했다. 한수현,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당장 안 돌아와. 너 진짜 미쳤구나. 애 데리고 가출을 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을 수도 있어. 그래, 잘났다. 돌아오지 마. 어디 밖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때의 그는 내가 잠시 토라졌을 뿐 금방 꼬리를 내리고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는 헛된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이다. 이튿날이 되자 메시지의 톤은 초조함과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성호가 계속 칭얼대. 음식 어디다 뒀냐고. 배달시켰는데 성호가 안 먹어. 치킨을 바닥에 다 던졌다고. 빨리 와서 얘 좀 어떻게 해봐. 형님한테 전화했는데 꺼져 있네. 젠장.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 아,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의 좋은 형님과 형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를 위해 이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주었는지를. 셋째 날의 메시지는 분위기가 급변하여 붕괴와 애원으로 가득했다. 그중 하나는 나를 소리 내어 웃게 만들었다. 수현, 사고 쳤어. 성호가 아래층에서 놀다가 박 변호사네 BMW를 긁었어. 엄청 길게. 그 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수리비로 300만 원을 달래.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빨리 돌아와서 어떻게 좀 해봐. 박 변호사. 우리 아랫집에 사는 까다롭고 깐깐하기로 유명한 여자. 그녀의 흰색 BMW는 그녀의 심장과도 같아서 매일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는 차였다. 나는 민재가 그녀에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하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의 쩔쩔매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눈에 선했다. 정말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이후의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한편의 혈로사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애 하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얜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숴. 집이 쓰레기장이 됐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용돈은 배달 음식 시키느라 다 썼고 신용카드도 한도 초과야. 그 차 수리비는 일단 회사에서 가불했어. 이번 달 월급은 다 날아갔어. 수현아, 제발 돌아와 줘.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준희는 괜찮아. 아들 보고 싶.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그만하고 애를 생각해야지. 마지막 문장을 보고 나는 냉소했다. 이기적. 김민재, 이 세상에서 그 두 글자를 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모든 짐을 내게 떠넘기고 밖으로 놀러 다닐 때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봤니? 내 체면 때문에 나와 준이의 감정을 희생시킬 때는 내가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해봤니? 나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이 메시지들을 300만 원짜리 자동차 수리 견적서 사진과 함께 변호사 영미에게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에 제출할 가장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가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재정관리 능력조차 없다는 증거. 괌에서의 나날들,
나는 처음으로 아내나 천마가 아닌 긴간으로서의 기쁨을 느꼈다. 예쁜 원피스를 사고 정성껏 네일아트를 받고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도 체험했다. 바닷속에서 수면으로 돌아왔을 때 햇살이 푸른 바닷물을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이도 훨씬 밝아졌다. 사촌형의 괴롭힘과 아빠의 무관심이 없으니 아이는 마음껏 엄마의 사랑을 누렸다. 우리는 함께 해변에서 동화책을 읽고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쳤다. 아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게 좋아요. 내 마음은 행복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왜 나는 더 일찍 깨닫지 못하고 아이를 그토록 오랫동안 힘들게 했을까 하는 죄책감. 2주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괌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피부는 건강한 밀기울색으로 그을렸고 눈빛은 밝고 단호했으며 온몸에서 전례 없는 자신감과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더 이상 결혼 생활 속에서 먼지처럼 비굴했던 한수연이 아니었다. 나는 민재에게 귀국 후 첫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에 집에 도착해. 집 청소해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끄고 준이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집으로. 그렇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오직 나와 준이만을 위한 빛나는 미래를. 아파트 문을 여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쉬어버린 배달 음식 냄새, 땀 냄새,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시큼한 악취가 벽처럼 나를 막아섰다. 준이는 반사적으로 내 등 뒤로 숨으며 코를 막았다. 나는 무표정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의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관이었다. 현관에는 미쳐버리지 못한 신발과 배달 음식 포장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거실 소파, 카페트, 탁자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 콜라캔, 피자 박스가 사방에 널려 있었고 그 위로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거대한 TV 화면에는 정체 모를 마른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다. 공간 전체가 마치 강도를 맞은 쓰레기 환적장 같았다. 그리고 김민재는 소파 한 구석에 영혼이 빨려나간 시체처럼 끄덕여져 있었다. 그는 한 바퀴는 좋게 빠진 듯 수척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수염은 까칠했고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다. 입고 있는 티셔츠는 구깃구깃하고 정체 모를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는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둔하게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본 순간 그의 흐릿한 눈에 구세주를 만난 듯한 빛이 터져나왔다. 수현아, 너 돌아왔구나. 그는 소파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들었다. 두 팔을 벌린 채 마치 재앙 끝에 살아남은 듯한 포옹을 하려는 것 같았다. 여보, 드디어 돌아왔구나.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가 내게 닿기 직전 나는 준이를 안은 채 옆으로 살짝 몸을 피했다. 그는 허공을 껴안았고 관성 때문에 몇 걸음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와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수현아, 나는 그를 무시하고 유일하게 깨끗해 보이는 식탁 한쪽에 내 핸드백을 놓았다.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하얀 종이가 이 난장판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다. 돌아왔으면 됐어. 돌아왔으면. 성우는 어제 부모님이 와서 데려갔어. 나한테 애 하나 제대로 못 봤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 그는 여전히 내 동정을 얻으려는 듯 구구절절 변명했다. 그리고 그 차 수리비 내가 일단 친구한테 좀 빌렸어. 당신 오면 같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김민재 씨,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하게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다. 가족 돌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 가족 간의 정 그렇게 중시하니까 앞으로 이 집은 당신이 다 맡아. 그의 얼굴 표정이 굳었다. 시선이 뻣뻣하게 서류 뭉치로 향했다. 맨 위, 굵은 고딕체로 인쇄된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듯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이혼 합의서야. 나는 이미 사인했어. 읽어보고 이해 없으면 사인해. 이혼. 그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그 소리는 건조하고 쉬어 있었으며 황당한 충격으로 가득했다. 무슨 소리야? 이혼. 한수현, 너 미쳤어. 우리 잘 지냈잖아. 겨우 성호 2주 봐준 것 때문에? 잘 지냈다고. 나는 마침내 웃었다. 그 웃음에는 끝없는 비애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김민재 씨, 당신이 말하는 잘 지내는 게 나 혼자 모든 집안일과 육가를 떠맡고 당신은 편안하게 모든 걸 누리는 거였어? 당신이 말하는 잘 지내는 게 내가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가족 간의 정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고 당신 가족에게 공짜 보모 취급당하는 거였어? 당신이 말하는 잘 지내는 게 내가 아플 자격조차 없이 병든 몸을 이끌고 당신과 당신 조카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였냐고? 나는 한마디 할 때마다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마침내 차가운 벽의 등이 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고 시선을 피했다. 바로 그런 뜻이었어.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지난 2주 동안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지난 8년간 내가 겪은 수많은 나날들의 축소판에 불과해. 고통스러웠어. 무너질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았니? 축하해. 김민재 씨, 당신도 드디어 내 기분을 아주 조금은 맛보게 됐네. 그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 그의 눈에 나는 생각도 감정도 없이 순종적인 부속품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부속품이 반항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나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아파트 계약금,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낸 거고 명확한 이체 기록도 있어.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이랑 당신 위자료는 내 변호사랑 얘기하게 될 거야. 당신 그 낚싯대, 골프채, 그리고 그 소중한 친구들이 이 아파트보다 더 가치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준이 양육권은 당신이 이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겨우 2주도 못 버텼잖아. 아, 맞다. 조카 보다가 이웃차 긁어서 생긴 300만 원 빚이랑 회사에서 가불한 월급은 전부 당신 개인 채무야. 법원에 증거 제출할 거고. 내 모든 말은 정교한 수술칼처럼 그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내어 그의 모든 이기심, 무능함, 추함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그것이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사형 선고서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준이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아이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준이야, 가자. 엄마랑 외할머니 댁에 며칠 있다가 우리 새집으로 이사 가자. 깨끗하고 밝고 우리 둘만 있는 새집으로. 좋지. 준이는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손을 뻗어 내 목을 꼭 껴안았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나는 내 아들,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꼭 껴안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의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를 가두었던 그리고 마침내 내 손으로 파괴한 이 감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바깥의 햇살은 더없이 좋았고 나와 준이의 몸을 따뜻하게 비췄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안녕, 김민재. 안녕, 나의 숨 막혔던 과거. 오늘부터 나는 한수현, 그냥 한수현이다. 오롯이 나를 위해 살고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한수현.